지금부터 한국회계기준원 제137회 카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최현덕입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포럼과 관련하여 먼저 3가지 정도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포럼 자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에 다운로드 안내 문구를 클릭하시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포럼을 진행하는 동안에 Q&A 게시판에 질의를 올려주시면 주제 발표와 지종 토론이 마무리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연수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포럼이 끝나면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아웃 정보가 있어야 연수 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공개에 처한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현재 IFRS는 영업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공개초안에서는 투자범주와 재무범주 외의 항목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국회계기준원 한원희 수석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원희 수석연구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 한원희 수석연구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웹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약 50분 동안 이번 ISB 공개초안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ISB 공개초안 개정안에 대한 저희 회계기준원의 잠정 의견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회계기준원의 잠정 의견은 아직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으므로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ISB 프로젝트의 배경과 개요를 말씀드린 뒤 공개초안의 내용을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 구조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 항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중간합계를 표시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 목적과 역할 및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에서는 영업비용의 표시 방법, 비경상손익 공시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서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정의와 공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3가지 주제는 모두 손익계산서 항목과 관련된 개정인데요. 네 번째, 기타 공개초안 내용에서는 손익계산서 이외에 재무상태표나 현금흐름표 등에 관련된 개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참고로 회계기준원의 기타 의견 내용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배경 및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SB는 Better Communication in Financial Reporting이라는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IFRS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를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인식과 측정 문제가 아니라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개선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인 프로젝트 하에서 주요 재무제표, 공시 개선, 경영진 설명서와 같은 세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초안은 바로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와 관련됩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재무제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ISB는 주요 재무제표를 재무성과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주요 재무제표란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용어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여기서 재무성과표란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말합니다. 이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의 목적은 주요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ISB는 모든 주요 재무제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특정 내용, 무엇보다 재무성과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SB는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를 2014년 연구 프로젝트를 채택하여 시작하였습니다. 그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서 2016년 12월에는 재무성과표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프로젝트의 방향을 정했고요. 2019년 12월에 드디어 이번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ISB는 이번 9월까지 이 공개초안에 대한 전 세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서 최종 기준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기준서가 공표되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2021년에 최종 기준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기준서 발표 뒤에 시행일까지 통상 1년에서 2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IFRS의 적용은 3, 4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3년 아니면 2024년에 새로운 기준서가 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공개초안이 최종 기준서로 확정이 된다면 현재 재무제표 표시를 다루는 기준서인 IS1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대체 기준서에는 새로운 규정과 함께 현행 IS1 내용 중 달라지지 않는 내용도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IS7 현금 물음표 기준서 등도 일부 개정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초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손익계산서 구조입니다. 먼저 영업손익 표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즉 KIFRS에서는 영업손익 표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IFRS 자체에서는 영업손익 표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영업손익을 기업 분석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데도 기업마다 영업손익으로 보고하는 금액이 달라 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ISB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제기했듯이 회사마다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이 매우 다르다는 문제점을 인지하였습니다. 따라서 ISB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익과 비용을 범주로 구분하고 영업손익 등 세 가지 중간 합계를 정의하고 표시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초안은 수익과 비용을 크게 네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영업 범주, 두 번째,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입니다. 그리고 영업 범주의 수익과 비용의 합계를 영업손익이라는 중간 합계로 표시하도록 하고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관련 손익까지 포함한 수익과 비용을 영업손익 및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투자 범주의 수익과 비용까지 포함하여 재무손익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명칭으로 반드시 표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장 밑에 있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중간 합계는 반드시 표시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범주별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업 범주입니다. 영업 범주는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이 포함되는 잔여 범주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영업 범주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인 영업손익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재무범주 손익, 투자범주 손익,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범주 손익을 제외한 나머지 손익이 영업손익이 됩니다. 즉 영업손익은 잔여 개념에 따라 산출됩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SB에게 영업손익을 직접 정해야 된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ISB는 처음 이 프로젝트를 논의할 때 영업손익을 직접 정의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잔여 범주로 영업손익을 정의하게 되었고요. ISB는 이러한 잔여 개념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직접 정의하기보다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더 쉽고 또 회사들이 적용할 때
이용자들에게도 더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또 다른 범주에 포함되는 손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이 결국 회사 영업에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접근법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 접근법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비경상적인지 아닌지는 영업손익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범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란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중 회사의 주요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활동의 필수적이란 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회사와 상당히 상호 의존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ISB는 이 상당히 상호 의존되어 있는지는 모든 상황과 사실을 고려해야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지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회사 사업 라인의 일부라면 상당히 상호 의존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기업이 회사 업무의 특정 기능을 담당한다면 상당히 상호 의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회사와 동일한 상호나 브랜드를 사용해서 외부에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한다고 보일 수 있다면 상당히 상호 의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회사의 주요한 공급자나 고객이어서 회사와 상당히 상호 의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 지표를 이용해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필수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범주는 투자 범주와 재무 범주입니다. 투자 범주의 목적은 회사의 다른 자원과 개별적으로 그리고 거의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투자 수익 정보를 전달합니다. 투자 범주에는 금융자산, 투자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포함되고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도 포함됩니다. 재무 범주는 회사 자금 조달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개초안은 재무 범주를 약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수익과 비용, 그다음에 기타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ISB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초과 현금을 나타내는 대용치라고 봐서 초과 현금의 일시 투자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ISB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영업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를 재무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정확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와 재무 범주로 나누도록 한다면 기업들에게 과도한 원가 노력이 들어가서 부담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두 번째 설명드렸던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그 범주가 생소하기 때문에 사례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영업손익 밑에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지분법 이익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반드시 개별 항목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지분법 손익이 아닌 손상차손이라든지 처분이익 등은 이 범주 안에 포함은 하긴 하지만 반드시 개별 항목으로 표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중요성에 따라서 표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투자 범주에 해당하는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서 투자에서 발생하는 지분법 손실이 있습니다. 이 항목도 반드시 개별 항목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 환입, 처분 손실들도 투자 항목에는 포함이 되지만 개별 항목으로 표시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제조회사를 기준으로 손익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특정 활동을 하는 회사가 어떻게 손익을 분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얘기하자면 투자가 주요한 활동인 회사는 투자 손익을 투자 범주가 아닌 영업 범주로 분류하고, 재무가 주요 활동인 회사는 재무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문 회사나 보험회사처럼 투자가 주요한 활동인 회사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해야 하고, 은행처럼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금융을 제공하는 재무 활동이 주요한 활동인 회사는 재무 활동 및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 활동 회사의 경우에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자금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고객 활동과 비고객 활동으로 나눠서 이 재무 활동 중에서 대고객에게 주요 활동으로서 자금을 제공한다 하면은 그 부분만 영업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고객과 대고객이 아닌 부분을 나눠서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면 선택 2처럼 현금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재무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영업 범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2처럼 분류를 할 때는 대부분의 재무 범주 손익이 영업 범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투자 범주까지의 그 중간 합계인 재무 손익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중간 합계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은행의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자 비용은 일반 제조회사에서 재무범주로 분류되겠지만 은행에서는 주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영업손익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매매나 투자에서 발생하는 순매매손익이나 순투자손익처럼 은행은 투자활동도 주요한 활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익도 영업범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이 은행은 모두 영업범주로 분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손익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중간합계는 여기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하실 사항은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손익이나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손익은 범주 분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러한 이 은행이 관계기업 투자를 주된 활동으로 하더라도 이 필수적 관계기업 투자랑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기업 투자는 그대로 각각 필수적 관계기업 범주랑 투자 범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주요한 활동이 두 개인 회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일단 이 제조활동과 대고객 금융활동을 모두 하는 회사를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조하면서 할부 금융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가정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익계산서에서 자동차 제조와 판매와 관련된 매출액 등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부 금융을 제공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자 비용 등을 대고객 금융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범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대고객 관련된 재무활동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또 재무활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대고객 활동과 비고객 활동을 나눠서 비고객 금융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그대로 밑에 재무범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좀 특수한 항목의 손익범주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환차이의 범주 분류입니다. 먼저 외환차이는 외환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의 수익과 비용이 손익계산서에서 분류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외화 표시 매입 채무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매입 원가가 영업 범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매입 채무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반면에 회사가 외화 표시 사채를 발행했다면 원화 표시 사채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재무 범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화 표시 사채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재무 범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은행은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활동이 주요 활동이어서 사채 이자를 영업 범주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행들은 외환 차이를 영업 범주로 분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한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첫 번째 열은 위험관리 목적으로 지정을 파생상품을 사용하면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에 있는 위험회피 수단으로 비지정이라고 된 부분은 회사 내부적으로 파생상품을 위험관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위험회피 회계는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위험관리 목적이 아니라고 된 경우는 파생상품을 일반적인 어떤 투자 목적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2의 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외환 차이를 분류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분류될 그 범주와 동일하게 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손익을 같은 범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록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이 파생상품을 위험관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마찬가지로 관리되는 위험이 영향을 미치는 범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위험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투자 목적, 투자 범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예외적인 사항은 뒤에서 시간이 되면은 회계기준안 잠정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업손익이 저희 국내에서는 일단 가장 관심이 많을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IFRS와 ISB 이제 공개초안에 따른 영업손익을 비교를 한 표인데요. 현재 K-IFRS 영업손익은 통상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를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이 표에서는 이제 영업비용을 기능별 분류가 아닌 이제 성격별 분류에 따라 작성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업손익을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밑에 이제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라든지 처분손익, 기부금, 외환손익, 파생상품 손익 등은 기타 영업의 손익 등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SB 공개초안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은 이러한 밑에 있던 기타 영업의 손익 등이 이제 모두 영업손익으로 결국 포함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외환손익이나 파생상품 손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범주로 갈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영업손익의 범위가 바뀜에 따라서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이제 도입 초기에는 상당한 영향이 꽤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현재 K-IFRS 영업손익은 국내 IFRS가 도입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온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운 ISB의 영업손익 개념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요. 기업들은 영업손익 금액이 이제 크게 바뀌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영업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내부 절차라든지 회계 관리 시스템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들도 만약 K-IFRS에 대한 영업손익 정보를 여전히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별도로 산출하기 위해서 추가 노력을 들여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이라든지 외관법에서도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한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법규를 변경된 그 IFRS 영업손익 개념에 맞출지 아니면 현행 K-IFRS 영업손익 개념을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회계기준원의 영업손익에 관한 잠정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견해입니다. 물론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IFRS 공개 초안 영업손익이 K-IFRS 영업손익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익 지속성이라든지 주가 수익률 설명력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IFRS 공개 초안 영업손익이 더 나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IFRS 영업손익에는 회사 영업과는 회사 핵심적인 영업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계기준원은 다음과 같은 두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대안 1은 현행 K-IFRS 영업손익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대안 2는 ISB 공개초안에 따라서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핵심 영업손익과 비핵심 영업손익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대안 1과 대안 2를 쉽게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 1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관비를 제외한 영업손익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안 2는 ISB가 정의한 대로 총 영업손익을 표시를 하되 K-IFRS와 같은 영업손익을 핵심 영업손익, 그 외의 손익을 비핵심 영업손익으로 표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저희 이제 회계기준원의 영업손익에 대한 잠정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외부로 의견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추후에 저희 회계기준원 쪽으로 의견을 적어주셔도 저희가 ISB의 회계기준원의 최종 의견을 형성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저희 회계기준원의 잠정 의견인데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 이용자분들은 이렇게 구분한 정보가 유용하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지만 작성자들은 이 필수적과 필수적이지 않은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기업마다 자의적 판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구분한 정보가 얼마나 유용할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ISB는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세 가지 지표만을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지표만으로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 가지 지표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저희는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ISB 제안에 대해서 여러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자들도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ISB도 이 제안에 대해서는 다시 심각하게 재심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 IFRS와 마찬가지로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 손익을 필수적과 필수적이지 않은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별 항목 하나로 표시하되 향후 이 문제는 ISB가 지분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다시 다루고자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희 회계기준원의 의견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적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손익계산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재무제표의 목적과 역할 및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목적과 역할입니다. 주요 재무제표의 목적은 현행 IS1에서도 이미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회사의 미래 순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제표의 목적입니다. 이번 공개초안에서 추가로 제안된 내용은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과 주석의 역할입니다. 주요 재무제표는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인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 흐름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교 가능한 요약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석은 주요 재무제표의 항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주요 재무제표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과 세분화 원칙이라고 또 정의를 하였습니다. 즉, 그 개별 항목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어떻게 묶어서 표시할지 아니면 각각 개별적으로 나눠서 표시할지에 대한 원칙인데요. 일반 원칙은 공통된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에 기초해서 항목들을 통합하고 공통된 특성이 없다면 통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하거나 통합되지 않은 정보가 정보의 목적 적합성을 저해하거나 이해 가능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내용은 그 중요하지 않은 항목을 어떻게 통합해 표시해야 하는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항목을 공통된 특성을 지닌 다른 항목들과 통합해서 그 특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기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항목을 공통된 특성이 없는 다른 항목들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 차이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지금 보통 기업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쉽게 기타 항목이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시하지 않고 그 명칭을 조금 더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라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했는데도 명칭을 제대로 표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기타로 표시를 하되 주석 등에서 그 통합된 항목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금액의 성격과 금액 등을 주석에 공시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줘야 한다고 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의 분석입니다. 영업비용 분석의 표시와 공시는 현행 IFRS에서도 기능별이나 성격별로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개초안에서는 현행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공개초안에서는 기능별 분류 방법이나 성격별 분류 방법의 선택은 회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는 두 방법 중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나타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비용 분석 내용을 주석에만 공시할 수 있었던 선택권을 삭제해서 손익계산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도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한편 현행 IFRS와 마찬가지로 기능별 분류 방법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영업비용을 표시했다면 성격별 분류를 사용한 분석 내용도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성격별 분류 방법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였다면 주석에서 기능별 분류 방법에 따른 공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방법 중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ISB는 공개초안에서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하는 판단 지침을 이렇게 4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의 주요 요소나 요인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매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가 수익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 정보가 유용합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매출 원가가 수익성과 직접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 비용처럼 성격별 분류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회사의 사업 관리 방법이나 내부 보고 방식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여러 기능별로 나눠서 내부 보고를 한다면 그러한 내부 보고에 맞춰서 기능별로 분류를 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종산업 실무 관행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의성 여부입니다. 기능별 분류가 실제 기능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단순히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나눈 것이라면 기능별 분류 방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업비용 분석의 공시를 사례로 써보겠습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이 회사는 손익계산서를 매출원가, 판매비, 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영업비용을 기능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석에서 기능별이 아닌 성격별로 다시 나누어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이 총 영업비용을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비경상 수익과 비용 정의와 공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초안에서는 비경상 수익과 비용을 제한된 예측 가치만 있는 수익과 비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유사한 수익과 비용이 향후 몇 년간 보고기간 동안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제한된 예측 가치만 있으며 따라서 비경상 수익과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경상 수익과 비용은 주석에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즉, 보고기간에 인식된 금액, 그리고 왜 이러한 항목들이 비경상 수익과 비용인지에 대한 근거 등을 상세하게 공시를 해야 합니다. 비경상 수익과 비용이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사례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송 비용을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3년 전에, 그러니까 T-3년에 10이라는 소송 비용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400, 1년 전에 50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T0년도에는 이제 500이라는 소송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T0 시점에서 T1과 T2년, 그러니까 내년이랑 내후년에 각각 50과 10이라는 비경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T0, 즉 500이라는 이 소송 비용은 비경상 비용으로 공시를 해야 할까요? 예, 첫 번째 사례에서는 비경상 비용으로 공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400이라는 비슷한 금액이 그 소송 비용으로 발생을 했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향후에 이러한 비용이 같은 금액으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1년이나 2년 뒤에는 이러한 큰 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경상 비용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400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리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비경상 비용일까요? 이 경우는 비경상 비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발생한 500과 비슷한 금액이 계속해서 소송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비경상 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올해 발생 그 지진 복구를 하는 비용 때문에 500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의 영향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400이란 금액이 2년 동안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보고할 T0년도에 보고할 500이라는 이 비용은 비경상 비용으로 보고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비경상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진 발생이라는 사건 자체는 비경상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영향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 향후 몇 년 동안 같은 금액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500도 비경상 비용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 세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회사는 2019년도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A 지역에 있는 공장이 파손되었고요. 그래서 손상차손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러한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비경상 비용으로 2019년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는 전혀 다른 B 지역에 있는 에서 발생을 했고 그래서 똑같이 공장이 파손되었고 손상차손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성격이긴 하지만
2020년도에 화재로 손상차손이 발생한 방식이 2019년도에 일어난 방식과 어떤 같다고 볼 수 없다면, 유사성이 없다면 향후 몇 년 동안은 또다시 이러한 같은 유형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도 이러한 비용을 비경상 비용으로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를 통해서 비경상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 비경상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주석에 공시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경상 수익과 비용은 일단 그 영업 비용만이 아니라 모든 수익과 비용의 비경상 수익과 비용률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특히 영업 비용에 대해서는 또 기능별이나 성격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 사례에서는 영업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를 할 경우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이제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라든지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각각 그 소송 비용이라든지 구조조정 비용의 비경상 비용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표시를 주석에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성격별로 영업비용을 분류할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종업원 급여 중에서 구조조정 비용이 얼마인지, 또 유형자산 손상차손 중에서 비경상 항목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각각 항목별로 구분해서 주석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상 공개초안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 비경상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저희 회계기준원의 잠정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초안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비경상 수익과 비용을 이제 회사들이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영업손익을 만약 ISB가 공개초안처럼 잔여 개념으로 확정을 한다면 비경상 손익처럼 일시적 손익이 얼마인지 구분한 정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경상 수익과 비용 정보의 중요성은 영업 손익과 이제 보다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손익 항목이 아니라 영업 손익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서만 비경상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계기준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인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란 용어는 ISB가 공개초안에서 정의한 용어입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기업의 성과를 이제 보여주고자 여러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구독자 수라든지 고객 만족 점수 같은 비재무 성과 측정치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성과 측정치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아닙니다. 재무 성과 측정치 중에서 일단 손익계산서에서 사용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를 나타내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IFRS에서 표시가 요구되는 중간 합계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아닙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공개초안에서 정의한 그 재무 성과 측정치 중에서도 손익계산서에서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측정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이제 IFRS 개정을 통해서 영업손익의 표시를 IFRS에서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영업손익은 더 이상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이 영업손익의 어떤 일부 항목들을 조정해서 기업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러한 성과 측정치를 조정 영업손익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됩니다. 한편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가 아닌 성과 측정치도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익률이라든지 순부채 같은 항목들도 공개초안에서 정의한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아닙니다.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지금 말씀드린 정의를 충족을 하면서 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중들에게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러한 경영진 성과측정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FRS에서 명시된 합계나 중간합계 정보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영진 성과측정치를 ISB는 반드시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IR 자료에서 EBIT이라든지 EBITDA 등을 경영진 성과 측정치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두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재무제표 주석 한 곳에 모아서 공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공시를 해야 할까요? 공개초안에서는 다음 사항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IFRS에서 명시된 합계나 중간 합계 중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항목과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차이 조정한 내용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차이 항목과 관련된 세금과 빚이 지분 효과 등도 나타내야 되고 왜 이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는지 이런 사항들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석 공시뿐 아니라 ISB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도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때 별도로 열을 사용한 표시는 금지합니다. 여기서 열을 사용한 표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적어봤는데요.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조정 영업이익이라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손익계산서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이렇게 내려오는 그 표에서 똑같은 항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정 영업이익이라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의 여러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회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너무 손익계산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는 하지 말라, 금지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진 성과 측정치 차이 조정 공시의 사례를 간략히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조정 영업손익을 경영진 성과 측정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IFRS에 사용하는 영업손익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항목, 여기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 그리고 소송비용 이 두 가지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는 항목을 같이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상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영진 성과 측정치 제안에 대한 회계기준원의 잠정 의견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으로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회사 자료에서 사용된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재무제표의 일부인 주석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인데요. 공개초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초안에서는 주석의 역할을 정의를 했는데 주석은 주요 재무제표의 내용에 추가 정보를 제공해서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주석의 역할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재무제표 내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된 그런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뭔가 주석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주석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감사 문제도 이제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개초안에서는 이제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사용되는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경로를 어떤 자료인지는 이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비공식적으로 사용된 모든 자료가 마치 해당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서 과연 이런 자료들에서 사용된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다 주석에 공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희 회계기준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타 공개 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흐름표 개정안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흐름표를 만약 간접법으로 작성을 한다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고할 때 영업손익만 계산의 출발점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손익과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손익에 관련된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표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익계산서에서는 필수적 관계기업 공동기업 손익을 별도 범주로 분류했지만 현금흐름표에서는 그대로 모두 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는 하지만 투자 활동에서 관련된 현금 흐름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 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다음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현행 IFRS에서는 이자와 배당금, 현금 흐름에서 영업활동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추안에서는 이러한 선택권을 삭제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들은 이자나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이자나 배당금 수치는 투자활동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개정사항도 한 가지입니다. 그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것과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서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자산을 필수적 관계기업과 그리고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로 별도로 나누어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재무상태표에서는 영업권도 별도로 표시하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주당이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주당이익 기준서인 IAS 33을 보면 회사가 기본 주당이익이나 희석 주당이익 이외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분자 금액으로 사용해서 주당이익을 공시할 수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개초안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때 제한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IFRS 요구하는 기본 주당이익과 희석 주당 이외에 또 다른 주당이익을 공시한다면 회사는 그러한 주당이익의 분자 금액으로 IFRS에서 요구하거나 명시된 중간 합계만을 사용하거나 경영진 성과 측정치만을 분자 금액으로 사용해서 그러한 주당이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뒤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 구조에서는 영업손익 등 중간합계 표시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울러 이제 회계기준원은 영업손익 개정안과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별도 표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견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정보의 세분화에서는 영업비용 표시와 공시 그리고 비경상 손익 공시를 설명드렸는데요. 회계기준원은 기본적으로 비경상 수익과 비용 공시에는 찬성하지만 영업손익만을 대상으로 비경상 수익과 비용을 공시하도록 하자라는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서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정의와 공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원은 경영진 성과 측정치 공시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공개초안 내용에 대한 상세한 어떤 정리 사항과 회계기준원의 의견은 회계기준원의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5월 15일자 공지사항에 있는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 사항 중에서 회계 기준은 기타 의견인데요. 여기서 영업 손익 관련해서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인 입장은 영업 손익에 대해서 K-IFRS처럼 하자고 ISB에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제안 사항이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저희는 대안적으로 다른 제안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첫 번째로 이 영업손익이라는 명칭 대신에 적어도 다른 명칭을 써서 그 ISB가 제안한 잔여 개념의 중간 합계를 표시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즉 영업손익이라는 것은 결국 영업범주의 손익을 다 합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손익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영업범주 손익과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는 제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K-IFRS에서는 적어도 영업손익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기타 제안이는 비경상 수익과 비용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한 ISB 제안에 이제 추가해서 손익계산서 사항에서도 적어도 이제 총액 금액만은 표시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경상 손익을 제외한 영업손익 금액을 그 영업손익이라는 그 중간합계 밑에 주기 형식으로 표시한다거나 비경상 손익 제외 영업손익 총액과 비경상 손익 총액으로 나누어서 세부 정보로 표시를 한다면 비경상 손익 정보의 금액이 얼마인지 주석까지 찾아보지 않더라도 금세 영업손익에서 비경상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제안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개정 사항하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준비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현행 K-IFRS의 영업손익 구성 항목하고 이번 공개초안에서의 영업손익 구성 항목 간의 상당한 부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한 여러 가지 지표의 후속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자이신 CJ 주식회사 백승문 부장님, 그리고 SK텔레콤 연결회계팀의 조성은 팀장님, 재무제표 이용자이신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의 오하영 과장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최영수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자께서는 각자 한 10분 정도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승문 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J 주식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승문입니다.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공개초안 중 주요 내역인 영업범주 및 영업손익,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비경상 수익과 비용,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범주 및 영업손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IFRS에서는 영업손익 표시는 요구되지 않으나 K-IFRS에서는 국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동일한 재무제표 표시 방법인 영업손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K-IFRS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업손익 개념은 과거 기업 회계 기준으로부터 오랫동안 사용한 것으로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가 달라져 영업손익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영업손익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손익계산서 표시는 범주와 중간합계를 도입하여 영업범주,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로 구분하였고 특히 영업범주를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 개념으로 모든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익이 잔여 개념으로 되어 주요하지 않은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되며 해당 손익으로 회사의 주요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영업손익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무형자산의 처분손익이나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등이 일시적 손익이 영업손익에 포함된다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잘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종속기업 투자로 인해 발생한 영업권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할 경우 영업손익은 더 악화돼 보이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업권 손상이 발생했다는 상황은 보통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손상차손까지 더해진다면 영업손익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산손상검사나 사업결합 등이 발생할 경우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영업손익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공개초안에서 제한한 영업손익이 아닌 현재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영업손익을 통해서 그 기업가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손익 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영업손익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 영업손익 유지가 불가하다면 영업손익에 대한 정의가 잔여 개념이 아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개념인 현재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기준서에서는 주된 영업활동에 대한 정의가 다른 기준서인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참고하거나 기준서 및 감독기관의 해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상의 해당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손익보다 더 중요한 영업손익은 주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경우와 주요하지 않은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은 구분해야 한다면 과도한 표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영업손익은 통합된 정보로 표시하고 덜 중요한 정보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손익을 세분화 정보로 표시한다면 정보의 목적 적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적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판단에 대한 기준이 사업 라인의 일부이거나 상호나 브랜드 공유, 공급자나 고객으로 상당한 상호 의존적 지표로 보고 있으나 이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현재 또는 미래에 회사의 영업이나 전략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 많은데 이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하나의 범주로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경상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초안에 따르면 비경상 손익의 금액뿐 아니라 발생 이유와 비경상이라고 보는 근거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비경상 손익 공시 내용이 감독기관이나 감사인에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비경상 손익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작성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인지 비경상적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모호할 수 있고 지금 기준에서의 영업액 손익으로 표시되고 있는 항목들 중 일부가 비경상 손익으로 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인지 비경상적인지에 대한 구분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모든 손익이 아니라 현재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업손익에 포함된 중요한 비경상 항목을 주석 공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경상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서상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영진 설명서, 보도자료, 투자자 설명회 발표자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정보가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는 완전하지 않고 편의가 있는 금액일 수 있고 정보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에게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보가 전달된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 또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영진 성과 측정치가 공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승문 부장님께서는 영업손익이 잔여 개념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필수적 영업활동과 비필수적 영업활동이 같이 뭉뚱그려서 정보를 제공해줌에 따라서 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라도 사업 결합을 할 때 기업 가치 산정할 때는 현행 우리 KIFRS 나누고 있는 그 영업 손익으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필수적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손익을 별도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영업 손익에 대해서는 필수적, 비필수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데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는 정보의 그 불균형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었고요. 그다음에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해서도 재무 정보에 공시되는 재무 정보에는 조금 아직은 미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KIFRS에 있는 지금 현행 영업손익을 좀 많이 지지해 주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조성은 팀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에서 연결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조성은입니다. 이미 한원희 연구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입장에서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업손익의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손익은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코스닥 상장 규정, 또 외과 및 지정 요건에도 영업이익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시장, 즉 투자자들이 회사의 성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영업이익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FRS 15 도입 이후에는 매출 차감 항목이 많아지면서 동종 기업 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손익은 현 KIFRS 하에서의 영업이익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영업이익을 IASB의 초안과 같이 잔여이익으로 표시한다면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은 매우 저하될 것입니다. 주석으로 모든 계정을 표시하고 경상적이고 비경상적인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고 할지라도 투자자 등 정보 이용자들은 기업 성과의 지표를 영업이익으로 우선시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잔여이익으로 표시한다면 정보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영업이익의 범주가 넓어짐에 따라서 유무형 자산의 손상이라든지 폐기라든지 등에 대한 회계 정책에도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무형 자산의 투자라든지 기부금의 지급 여부 등 경영 의사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의 표시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의 활동에 대한 손익만을 영업이익으로 표시하는 회계기준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익을 꼭 재무제표의 본문에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필수적 관계기업의 범주를 기준서상 지표를 적용해서 선정한다는 것은 판단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기업이 회사의 여러 공급자 중 하나인 경우에
그 공급자를 대체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 공동기업이 필수적 공동기업인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는 IFRS 12 타 기업 지분에 대한 공시에 따라서 주요한 관계기업에 대한 회사명과 영위하는 사업 그리고 관련 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기업에 대한 손익도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는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운 필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까지 추가하여 손익계산서의 본문에 표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경상 수익과 비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기업은 이미 주요한 영업의 손익의 비경상 수익 비용 항목에 대해서 주석에서 많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폐기라든지 화재 손실이라든지 중요한 비경상 손익이 발생한다면 이미 주석에 많은 사항들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시한 내용만으로도 영업의 손익과 관련된 경상, 비경상의 여부는 정보 이용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영업이익을 현재 IASB 안과 같이 잔여이익으로 표시한다면 영업이익을 경상과 비경상 여부로 구분하여 주석에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영진의 성과 측정치의 표시와 공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실적 발표 시에 회사의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발표합니다. 에비타 같은 것이 가장 큰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표의 범위나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세부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지표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하는 지표들의 일부가 주석에 포함되어 외부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면 어쩌면 기업은 외부에 공시되는 정보의 양을 축소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표에 대한 회계기준상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감사인의 수감을 받더라도 재무의 정보 신뢰성이 많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성과 측정치를 주석에 포함하는 것은 공시되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더 많이 공시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회사가 발표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가지 사항에 대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승문 부장님하고도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실 코멘트이셨는데요.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으로 함으로써 동종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필수적인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부분은 이미 IFRS 12에 따라서 충분히 공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본문에까지 표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견 주셨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진과 관련된 측정치에 있어서는 이미 경영진 설명서에서 다양하게 공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재무정보 쪽으로 끌어옴으로써 오히려 공시를 더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하영 과장님께 재무정보 이용자로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화영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애널리스트 경험 짧게 갖고 있었고 주식운용용으로서 10년여 시장에서 재무제표를 이용해 왔었고요. 오늘 패널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과 ISA의 초안에 대한 이용자 입장에서의 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11페이지가 ISA 초안에 앞으로 보여질 재무 손익계산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고 직관적으로 첫 번째로 판단하는 지표는 아무래도 영업이익, 영업손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각 회사의 영업이익이 전기 또는 전전기 대비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향후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이 회사와 동일 업계에서의 그 영업이익의 흐름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또는 이종 업계에서의 영업이익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그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가장 그 회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기 어려운 매출, 수익과 그리고 이 결국은 주주이익으로 환원되기 가장 쉬운 가장 마지막 단인 순이익, 이 정도 지표가 중요하다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ISE의 초안에서 영업이익을 그 자녀 계정 그 성격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제 의견은 일단은 좀 그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업이익 단에서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의 계정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과거에 그 저희가 KIFRS에서 그 보았던 과거와의 그런 좀 그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현격하게 그 이용자 측면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건 좀 명백한 상황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경영자나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형자산의 손상 또는 처분 이익이 영업이익에 잡히게 됨으로써 그 부분들을 저희의 그 정보 이용자들은 다 세세하게 발라내어서 실제 오퍼레이팅 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제 이익을 한 번 더 구분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계기준원에서 제시해 주신 그 ISB의 공개 초안 영업손익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 기존에 저희의 주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손익만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기타 영업 외 손익으로 나머지를 분류하는 이런 대안 1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필수적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실제 기업이 그 자회사 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사업에 그런 뭐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이런 투자 활동을 진행한다고 했을 시에 그 지분법 손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별도의 칼럼을 새로 만들어서 필수적 기업에 대해서 그런 그 지분법 손익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은 그게 회계 이용자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그 실익이 있을지 생각을 좀 해보았을 때 별로 크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의견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원과 마찬가지로 반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분법 손익이라는 게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서 그 보일 그 작성될 때 그 더블 카운팅의 이슈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 그 지배주주 기업의 현금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법 손익 자체가 그 지배주주 기업의 이익, 영업이익 또는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의미가 좀 현격히 떨어지는 항목을 그 필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서 별도의 칼럼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기업이 자의적인 그 판단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별도의 항목을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비경상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그 ISAB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그 비경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권고를 했던 그 초안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이런 회계적인 구분이 가능하다면은 뭐 나쁘지 않을 걸로 결국은 뭐 이용자 측면에서는 더 투명한 매출이익 정보를 보게 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재무제표 작성하시는 분들 입장과 이 과거의 그 이런 그 전전기의 매출이익까지 동시에 그 정보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그런 특성상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었고 실제 회계기준원의 그런 그 의견인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되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항목만을 대상으로 그 경상 비경상 원오프성 여부를 판단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성과 측정치에 대해서 실제 주석 등에 기입하는 그 강제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었고요. 대한민국의 기업 집단이 대부분 그 1세대, 2세대를 넘어서 현재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 주주와 그 소유 주주와 경영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아직은 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대비 명백하게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그 대부분의 그 경영진들은 그 대주주들의 그런 인사권 아래 노열일 수밖에 없고, 그 2년, 3년 단위의 짧은 임기를 수행하는 조금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진의 성과평가를 회사가 자의적으로 표시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시를 한다고 해도 실제 그 의견에 따라서 그 경영진의 선발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기업의 그런 그 공시 정보를 저희가 신뢰하기는 좀 힘들다는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진의 성과 측정치를 주석 사항으로 공시한다고 하여도, 그 재무제표의 기입 사항으로 강제한다고 하여도 실제 기업들이, 저희 이용자들이 그 부분을 명백하게 그 따르고 그 기업의 판단을 믿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 행위를 하고 할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회계 기준의 그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자의적 조정 가능성이 크다 판단하여 굳이 이 항목을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하영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하영 과장님께서도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도 역시나 그 영업손익에 대해서는 현재 동종이든 이종 기업 간이든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녀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겠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 주셨었고요. 마찬가지로 필수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정보도 굳이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을 굳이 재무정보 그 본문에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성과 측정치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기업 문화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재무정보의 주석 공시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영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최영수입니다. 앞에서 지금 작성자 관점에서 두 분, 그리고 이용자 관점에서 한 분이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조금 다른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의 경우에는 영업손익의 정의 하고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공시가 아마 가장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무의 어려움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라고 질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IFRS의 공개 초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무제표 표시 규정 하에서도 투자자들은 영업과 관련된 부분, 투자 및 재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로 나누어서 표시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은 재무제표 분석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가 분류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영진 성과 측정치 역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그 중간 합계 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국내의 재무제표 이용자 또는 작성자 관점에서는 중간 합계의 표시 여부보다는 IFRS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업손익과 정의가 다른 영업손익의 표시에 상당히 많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FRS 영업손익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만약에 공개 초안이 기준서로 만들어진다라면 도입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럽을 비롯한 IFRS 도입 국가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의된 영업손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 비교 가능성 및 재무제표 분석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정의된 영업손익이 없다 보니까
기업마다 나라마다 각자 에비트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 에비트라는 게 지금 공개 초안에 나오는 그 영업손익 또는 영업손익 플러스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손익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 평가나 수익성 분석에서 에비트, 에비타, 노페트 등 영업과 관련된 손익을 기업 나름대로 정의해서 사용해오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회계 기준에서 영업손익을 정의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 기준의 국제화 및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외국 기업들이 사용해오고 있던 에비트 등의 경우에 일관된 정의 없이 기업 나름대로 사용해오고 있어서 비교 가능성이 떨어졌었는데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공개 초안은 이러한 것을 개선해서 향후 국가 간 비교 가능성,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기업 투자가 점차 국제화되는 현재의 추세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범주의 개념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항목들은 영업, 투자, 재무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만 거기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부금을 어디다 포함시킬 것이냐. 기부금은 사실 영업도 재무도 투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범주로 해야지만 기부금 같은 것들이 영업 범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업손익에 대한 회계기준원의 잠정 의견 중 대안 1은 현재와 같은 방식을 고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타 영업의 손익을 그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손익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프로젝트 목적과도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대안 2는 한국의 경우와 공개초안을 적절히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초안처럼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영업손익을 기존의 KIFRS 영업손익에 해당하는 핵심 영업손익과 기타 영업의 손익에 해당하는 비핵심 영업손익으로 구분해서 표시할 경우에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2는요. 필수적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을 필수적이지 않은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하여 표시하자라고 하는 그 회계기준원의 그 잠정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건데요.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필수적인 기업과 필수적이지 않은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인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투자의 개념보다는 어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필수적이지 않은 기업에 물론 이제 정의상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관계기업 또는 종속기업이 되지만 필수적이지 않다라면 영업활동보다는 투자활동에 더 적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비트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공개초안에서 사용하는 영업손익 플러스 필수적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의 손익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가 영업손익,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된 수익성 분석 이런 것들을 할 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필수적인 기업과 필수적이지 않은 기업으로 분류를 할 때 기업의 판단이나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고 따라서 기업들이 기회주의적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경상수익과 비용인데요. 회계기준원은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항목만을 대상으로 비경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비경상수익 및 비용은 영업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경상 여부가 지속 가능한 영업손익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IASB의 제안대로 모든 손익 항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이익 개념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 성과 측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하지만은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유럽 기업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진 성과 측정치 공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난갑 어닝스를 보다 투명하고 규범을 따르는 방식으로, 즉 IFRS 기준 내로 편입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갑 어닝스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프로포마 어닝스라고도 하고 어드저스티드 어닝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 APM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경영진이 생각하는 기업 활동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이익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SEC나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은 난갑 어닝스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제공하고 있고 매우 많은 기업들이 손익계산서 상해 또는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난갑 어닝스를 공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트 어널리틱스에 따르면 2017년 현재 S&P 500 기업 중 난갑 어닝스를 사용하는 기업은 97%입니다. 거의 모든 기업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과 유럽 기업 역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난갑 어닝스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미국은 여전히 손익계산서 상에 난갑 어닝스를 공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 기업들은 예전부터 난갑 어닝스의 손익계산서 표시를 허용해 왔습니다. 공개처원 역시 손익계산서 표시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주석 공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4는 현재 IFRS 범위 밖에 지금 IFRS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경영진 성과 측정치의 공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회계기준원의 의견이신데요. 현재 IFRS 범위 밖에 있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IFRS 범위 내로 편입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경영진 성과 측정치를 공시하는 게 투자자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경영자는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진 성과 측정치는 투자 의사 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경상 수익과 비경상 비용 여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경영자이고요. 그래서 비경상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이익을 보고한다면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영자들이 경영자 성과 측정치를 기회주의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동안 난갑 어닝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업도 많이 있지만 기회주의적으로 투자자들을 오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업도 많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그 문제점들은 주석의 차이 조정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성과 측정치가 IFRS 내로 편입이 되면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영자 성과 측정치가 보고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투자자들은 지속 가능한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지 성과 측정치가 반드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이익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이익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자 성과 측정치가 보고가 된다면 투자자들은 지속 가능한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자 성과 측정치를 IFRS 기준 내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기존의 세 분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기업 간의 국내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아니라 국제적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좀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자의 시각에서 또 좀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KIFRS의 영업손익은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초안에 나와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좀 부분이 없잖아 있어 보였는데 오히려 IFRS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없던 영업손익을 이번에 공개초안으로 영업손익을 분류해 줌에 따라서 오히려 좀 더 국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 주셨었고요. 그다음에 경영진 추정치에 대해서도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어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 오히려 투자자 측면에서 본다면 지속가능 이익에 대해서를 이런 정보가 있다면 기존에 들여졌던 많은 비용들이 오히려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자분들의 토론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포럼에 참여해 주신 이제 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혹시 그 전에 토론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 추가로 언급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예, 별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5시까지 예정되어 있긴 한데 중간에 방송 사고로 인해서 시간을 제가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중에 Q&A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 중에서 좀 공통적이고 중요한 몇 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 띄워주시나요? 예. 먼저 재무성과표, 즉 손익계산서의 구분이 달라지면 관련 현금 흐름표의 분류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ISB와 기준원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원희 수석연구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B 이번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의 목적은 모든 재무제표를 모두 다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성과표, 손익계산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랑 현금흐름표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번 공개초안의 목적은 아니고요. 따라서 손익계산서를 이번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현금흐름표를 그에 맞춰서 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ISB는 이제 ISB도 자체적으로 이제 웹 세미나 등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는 내년에 ISB가 향후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어젠다 컨설테이션 안건 협의라는 것을 이제 진행할 텐데 거기서 이제 현금 흐름표도 개선해야 할지 등을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런 언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도 개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 손익계산서 개정과 똑같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같이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준원의 의견은 일단은 이런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과거 한 10년 전에도 ISB가 사실은 재무제표 간의 일관성을 추진하려고 재무성과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을 다 일관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제대로 많은 반대가 있었고 진행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또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IFRS가 영업이익 분류 기준을 자녀 기준으로 보는 안에 대하여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요? 만약 IFRS가 자녀 범주를 영업이익으로 가는 안을 확정한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국제적인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과 기존 발행된 재무제표상의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분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역시 한호인이 수석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언급하신 것처럼 저희는 IFRS에서 영업손익이 요구되지 않지만 별도의 문단을 만들어서 지금 영업이익을 표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중에서는 이렇게 저희처럼 하는 나라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 표시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대부분은 ISB 공개초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좁은 범위로 해야 한다거나 이제 주된 영업 활동의 기초에서 영업 손익을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대다수는 아닌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IFRS가 이제 자녀범주 개념으로 영업이익을 확정을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장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업이익이라는 명칭 말고 IFRS에서 뭐 영업범주 손익이라는 명칭을 쓰면 어떨까? 그렇게 영업범주 손익이라고 IFRS에 정의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KIFRS의 규정 자체를 뭐 그대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편의상으로 본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게 저희 국내적으로 이제 더 편한 상황이긴 한데 과연 IFRS의 영업손익에 더 찬성하는 입장이 많고 당분간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KIFRS에서 요구하는 영업손익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없애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그 KIFRS의 영업손익의 개념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할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요구를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질문입니다. 필수적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필수적이지 않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 손익을 하나의 라인 아이템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면 영업, 투자, 재무 범주 중에 어디에 표시하는 게 적절할까요? 그 현행 KIFRS에서는 영업의 손익으로 분류하되 지분법 적용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는 영업 손익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라는 질의입니다. 예,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형태대로 현행 IFRS 대로 이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IFRS가 영업, 투자, 재무로 분리를 한다면 영업에는 이제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투자 범주에 넣어서 모두 다 하나로 이제 표시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여기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분법 그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있을 텐데 그 IFRS 공개초안에서에 따르면은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그렇게 영업손익으로 분류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지분법 투자가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한다면 그런 회사들은 또 영업손익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또 뭔가 지금 공개초안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저희가 포럼을 진행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서 3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별도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도 언급했듯이 국제기준위원회는 이 공개초안에 대해서 올 10월부터 재심의를 시작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향후 ISB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거고요. 기업 입장에 있어서는 손익계산서의 표시와 공시 변경으로 발생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리 좀 대비할 필요가 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 등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포럼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연수 인증을 위해서 반드시 로그아웃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